자, 성성린의 시를 볼 텐데, 어, 지난번에 성성린에 대해서 좀 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핵심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성성린은, 19살 때 급조해서 이재현, 당대 최고의 학자 이재현과 공민왕에게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아부할 줄 몰라서, 정치를 잘 할 줄 몰라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신돈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좌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0세 무렵에는 어, 외적들이 침입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문인이 아니라 무인으로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구를 무찔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때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나눠주는 의창 제도를 실시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을 세워서 태조와 태종 다 섬겼는데 특히 이제 그 태조와 태종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았을 때 이방원이 왕제의 난을 일으켜서 이성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성성린이 이성계의 옛 친구로서 두 왕을 화해시키는데 앞장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성린이라는 사람이 네 왕을 섬길 수 있었던 이런 배경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위직에 머물면서도 뇌물 받을 줄 모르고 청탁 들어줄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신뢰하고 이 사람을 썼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선성리 지은 시입니다. 제목은 방, 기우자, 부루입니다. 방은 방문하다. 기우자는 말탈기, 소우, 사람자, 말탄 사람, 소탄 사람. 그리고 부르는 만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우자는 누구냐면, 어, 성성리 후배인데 이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호가 기우자였습니다. 기우자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기후자를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 참 미리 연락을 했으면 될 건데 미리 연락을 안 했나?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었는데 첫 번째 구절입니다. 덕이 불견 태평령. 덕이는 불견 보지 못했습니다. 태평년 태평한 해년자인데 여기서는 때, 시기, 때나 시기로 보시고 태평했던 때, 태평했던 시기 덕이는 태평했던 때를 보지 못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덕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덕이는 당나라 때, 당현종 때 인물입니다. 이름은 봉륜입니다. 이름은 봉륜, 성이 봉씨고, 이름이 윤인데, 그래서 보통 봉덕이 이렇게 잘 부릅니다. 이 봉덕이가 그 태종이 이제 정치를 할 때 정치 자문을 했습니다. 정치 자문을 했는데 그 봉덕이는 법치주의를 주장을 했고 위징이라는 신하는 덕치를 주장했습니다. 법치는 한비자 쪽이고 덕치는 공자 쪽이죠. 근데 당태종은 공자 쪽을 택했습니다. 위징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성공을 했어요. 당태종의 정관지치라고 해서 당태종 연간에 양귀비, 그러니까 정관지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 다음에 어, 태종이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봉덕이가 법치주의 하자고 해서 내가 그 말 안 들어주니까 봉덕이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덕치로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봉덕이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기록에서 가져온 구절이 덕이 불견 태평년입니다. 덕이는 태평했던 때를 보지 못했다는데 80 봉춘 갱사천 80은 이 당시 성성님 나이입니다. 80에 만날 봉 봄춘
80에 나이 여든 나이에 봄을 만나니 갱사춘 다시 감사하네 하늘에. 다시 하늘에 감사하네. 80이면 뭐 지금은 그래도 여든 사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당시에는 환갑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엄청 고령일 때입니다. 근데 그 고령일 때 다시 내가 봄을 또 보게 되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죠, 하늘에. 여든에 봄을 만나 다시 하늘에 감사하네. 도리만성 향우가 복숭아도 자두리 복숭아와 자두 가득한 성에 복숭아와 자두가 복숭아꽃 자두꽃이 활짝 필 때가 음력으로 2월 하순 3월 중순 이맘때입니다. 지금 음력 3월쯤 되죠. 그러니까 이맘때인데 이렇게 복숭아와 자두꽃이 활짝 필 때 비가 내리고 지나갔는데 이걸 향우라고 했습니다. 아마 꽃향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향우라고 하지 않았을까. 봄날에 비기 때문에 향우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복숭아꽃, 자두꽃 가득한 성에 향기로운 비과 지나는데 적선 하처 주가면 귀양 올 적, 귀양 가다, 귀양 오다, 적, 신선선, 적선, 귀양온 신선. 자, 보통 적선, 귀양온 신선 하면은 문학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학에서 적선이라고 하면 당나라 때 최고신 이백을 가리킵니다. 저 이백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선이야. 어떻게 저렇게 걸림이 없이, 인간의 욕심 없이 사는데도 재주는 뛰어나고, 한번 읽으면은 막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시를 막 지어내고, 그리고 삶은 좀 칼도 잘 쓰지, 시도 잘 쓰지, 풍류도 좋아하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하늘날 신선이었는데 옥황상제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귀향 온 거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0을. 그래서 여기서 적선은 200을 적선에 비유했던 것을 자기 친구, 자기 후배인 이행을 이제 비유해서 적선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신선 같은 벗, 귀향 온 신선, 적선, 이행은 하처 주가면 어느 곳 술주 집가, 술집, 잠잘면 어느 곳 술집에서 자는가? 지금 집 빼놓고 어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지금 뻗었노? 이렇게 이제 한량적으로, 한량처럼 이렇게 자기 후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허균이 성현의 비평을 달아나는데요. 성현이 이 작품을 매우 감탄하며 칭찬했다. 이런 성현의 비평을 가져다 두었고, 또 주석에 뭐라고 해 놓았나 하면, 그 서고동의 동인시화에 이 시의 말이 호탕하고 뛰어나니 시인의 마음 크기가 짐작된다. 이렇게 서고정이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그대로 또 가져와서 주석으로 달아놨습니다. 이 시를 보니까 이 시를 지은 성성린의 마음이 짐작이 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기우자 부릅니다. 나이 8에 지었습니다. 기우자를 방문해서 만나지 못해서 기우자를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해서 덕이는 태평한 시대를 보지 못했다는데 8에 봄을 만나 다시 하늘에 감사하네. 복숭아 자두 가득한 성에 향기로운 비 지나는데 귀양온 신선은 어느 곳 술집에서 주무시나 만나지 못한 친구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친구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채 돌아오며 느낀 소회를 짧은 시 속에 넣었는데, 자, 봉덕이는 당태종에게 엄격한 법치를 건의했다가 배척된 인물입니다. 성성리는 태평성대를 보지 못하고 죽은 봉덕이와 달리 자신은 80세의 나이에 나라의 기틀이 잡힌 조선의 태평한 봄날을 맞이했음을 사천, 하늘에 감사함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복숭아와 자두꽃이 가득한 성에 향기로운 비가 내린다는 묘사는 한 해의 봄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친구를 귀양온 신선, 적선에 비유하며 어느 술집에서 잠들었냐고 묻는 대목에서는 권력의 정점을 누렸으면서도 결코 세속의 탐욕에 물들지 않았던 작가의 소탈한 면모가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허균은 동이치화에서 이 시를 두고 말이 호탕하고 뛰어나니 시인의 마음 피해가 짐작된다라고 했던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성성린의 문장이 단순히 기교에 추정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책임졌던 정치가의 넓은 도량과 경륜이 문장 밖으로 배어나오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는 격동의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청렴한 삶을 지켰던 한 늙은 정치가의 자기 긍정의 노래, 내가 인생 그래도 잘 살았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었던 태평성대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향기로운 봄빛 속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성성리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겠다 하는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성린의 또 다른 시 보겠습니다. 하, 조, 시중, 요, 좌주, 개연입니다. 하는 축하하다 할 때 하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조, 시중. 조, 시중은 조라는 성씨에다가 관직명 시중을 붙였습니다. 이 조씨에 해당한 사람은 조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도전과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조선을 세웠던 인물 조준입니다. 시중은 고려 초기 서경에 설치한 난관의 어떤 벼슬, 지금으로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하다 조준, 조시중이 요 좌주개연, 요는 초대하다, 아주 대하다. 제가 대하려라고 했는데 초대하다, 초대하다. 오탄각다 맞죠? 아, 여기 있네, 초자가. 초자가 여기 있네요. 자, 초대하려입니다. 좌주를 초대해서 연, 잔치고요. 개, 열다입니다. 좌주를 초대해서 잔치 연 것을 맨 앞 글자 하, 축하하다 이렇게 됩니다. 좌주는 누구냐면 고려시대 때 그 시험관이 있고 그 시험관들이 과거를 주관해서 과거 합격자를 냅니다. 그러면 그때 과거 시험관들을 좌주라고 부르고 과거 합격자들을 문생이라고 불러서 좌주와 문생 관계가 고려시대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처럼. 그래서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도 끈끈하게 그렇게 뭐 행시맺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조준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이 된 다음에 다시 좌주였던 옛 그 스승 이색을 모시고 이색과 여러 이제 관료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잔치 자리에서 성성린이 같이 참석해서 이 시를 지은 거죠. 이 시에 대한 허균의 주석이 있는데요. 동인시화의 것을 인용해서 동인시화에 문충공 조준이 자신의 좌주인 문종공 이색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다. 이때 마침 비가 조금 내려서 복숭아꽃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아주 좋은 시절에 했다. 맞죠? 봄에 날 좋을 때. 문경공 독곡 성성린이 먼저 이 잔치를 축하하는 절구시 한 수를 아래와 같이 지었는데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붓을 놓았다. 왜 모든 사람들이 붓을 놓았겠습니까? 앞에도 이런 거 나왔었죠. 누가 먼저 시를 짓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이 시보다 더 잘 질 생각, 더 잘 질 자신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시를 안 짓는 겁니다. 어. 그 모습을 본 성성린의 아버지 창녕부원군 성요한이 화를 내며 그 잔치 자리에 성성린도 갔지만 성성린의 아버지도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겁니다. 참석해서 그러한 성성린에게 화를 내면서 문장은 마땅히 스스로 재주를 줄여서 보여주어 남보다 못하게 해야 된다.
자신의 재주를 과시하고 재능으로 남을 현혹시키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법이다. 이렇게 성성린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성린이 참여하고 사죄했다. 이런 일화가, 이 시에 대한 일화가 동인시화에 적혀 있고, 이 시화를 이제 국조시산에도 허균이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성성린이 조준의 잔치자리에서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구절. 득사, 방지, 좌주연. 얻을득, 선비사. 선비를 얻었으니, 방지. 방은 보통 방향방, 모나다, 모방.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막, 방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막 이런 뜻으로 방지는 이제 알겠네, 막 알겠네, 방금 알겠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알겠네. 좌주현, 좌주가 현명했다는 것을. 선비를 얻었으니 이제 알겠네, 좌주가 현명했다는 것을.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선비를 얻었다 할 때 선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조준. 급제를 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시중이 될 만큼 열심히 관료 생활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었다는 선비는 조준을 가리키고, 그러면 좌주의 현명함 할 때 좌주는 이색을 가리키는 거겠죠. 선비를 얻었으니 이제 알겠네. 좌주가 현명했었다는 것을. 시중 헌수, 시중전. 시중이 헌수하네. 자, 들이다, 바치다, 헌. 목숨, 수, 장수수. 수는 여기서 장수, 오래 살다, 장수입니다. 그래서 헌수라는 단어는 연세 많으신 분한테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축원하는 것을 헌수라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축원하는 거, 헌수. 그런데 구조를 보면 시중 앞에서 헌수하네, 장수를 축원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앞에서 헌수하네, 장수를 축원하네 그 말이고. 그러면 앞에 시중은 누구를 많이 가리킵니까? 조준. 그리고 시중전 할 때 뒤에 시중은 이색. 현 시중이 전임 시중에게 장수를 축원하네 이런 뜻이겠죠. 천, 교, 호우, 유, 가게. 하늘천, 가르칠 교자인데 이 가르칠 교자가 사동으로 쓰이잖아요. 사동으로 쓰입니다. 뭐뭐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여기서 사동으로 쓰였습니다. 하늘이 교호우, 좋은 비로 하여금 유가게, 머물게 하다. 가객, 아름다운 손님을 머물게 하니. 하늘이 아름다운 좋은 비로 하여금 아름다운 손님을 머물게 하니. 이건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겁니까? 앞서서 주석에 잔치를 열었는데 잔칫날 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잔칫날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바로 뭐 짧게 잔치를 하고 뭐 떠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더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색이 잔치를 빨리 끝내고 가지 못하고 비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조준의 잔치 자리에 좀 더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늘이 좋은 비로 하여금 아름다운 손님을 머물게 하니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풍송, 비화, 낙, 무연. 거기다가 바람은 송 보냈습니다. 어, 비화, 꽃을 날려. 바람은 꽃을 날려 보내서 낙, 무연, 떨어뜨렸습니다. 무연, 춤출 자리연, 춤추는 자리에, 잔치 자리에, 춤추는 잔치사에 꽃을 날려 보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늘은 좋은 비를 내려서 이 오신 손님들이 빨리 안 떠나고 여기 계속 계시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바람은 꽃잎을 날려가지고 우리 잔치 자리에 막 흩뿌리네. 지금 우리가 벚꽃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잔치 자리에 벚꽃이 막 날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평을 날기를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가 느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 다시 한번 볼게요. 조시중이 요 좌주계연, 좌주를 초대해서 잔치를 연 것을 축하하다라는 제목이고요. 첫 번째 구절부터 선비를 얻었으니 이제 알겠네. 좌주가 현명했다는 것을. 조시중이 장수를 축원하네. 이 시중 앞에서. 하늘은 좋은 비로 하여금 아름다운 손님 머물게 하고 바람은 꽃을 날려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네. 이렇게 성성님이 제일 처음 시를 지으니까 나중에 시 지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 이거보다 잘 지을 자신 없다 이러면서 다 붓을 놓았다는 겁니다. 선비를 얻었으니 이제야 좌주가 현명했음을 알겠네 라는 표현은 이색이 조준과 같은 인재를 알아보고 발탁한 해안을 찬양한 것입니다. 조시중이 이시중 앞에서 장수를 축원하네 라는 구절은 조중과 이색 두 사람 모두 시중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인시와 기록에 따르면 성성린이 이 시를 짓자 좌중의 모든 사람이 감탄하면서 붓을 놓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더 잘 지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하늘은 좋은 비를 내려 아름다운 손님을 머물게 하고 바람은 꽃을 날려 춤추는 잔치 자리에 떨어뜨리네. 이 구절은 비가 와서 스승이 따르지 못하고 더 머물게 된 상황을 하늘의 뜻으로 잔치 자리에 꽃이 떨어지는 것을 바람이 꽃을 날려 보낸 것으로 묘사한 것인데요. 이것은 성성린의 호방한 기상을 잘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고 사람들이 시 짓기를 포기한 것을 보고 성성린의 아버지 성요한이 문장은 마땅히 재주를 줄여서 남보다 못하게 보여야 한다며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 화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사대부들이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좀 자각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에 대한 혹인의 총평은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가 느껴진다라는 문장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회백의 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회백이라는 인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지조의 문신, 통정 강회백. 고려 말의 충신이자 불교와 도참서를 배격한 강직한 성리학자였습니다. 고려 말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불교가 워낙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불교를 배격하면서 성리학적인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9살 때 문과에 급제했는데 당시에 양촌 공근이 강회백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하고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죄주라는 관직을 받았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자인데 이 직책을 말할 때는 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살 때 우왕의 혈통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 속에서 김유정을 엄격히 공문했습니다. 우왕이 왕의 자식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창왕 즉위 직후에 정치적 격pon기 속에서 이방우와 함께 명나라로 향하는 중요한 외교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32살 때 군주를 향해서 직언을 했는데요. 세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다음 왕이 될 사람.
세자의 사부 자리를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 세자 사부 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사양을 했고, 그리고 어, 직원이라고 한 거는 당시에 그 절을 세운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백성들의 노동력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 그리고 어, 도참설에 따라서 풍수지리 도참설에 따라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시기에 이걸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풍수를 믿고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막았다는 그런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한양을 옮기자라고 했는데 강회백은 풍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잘 화합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참설 신경 쓰실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옮기려고 하면 백성들의 그 돈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그 칭송을 받기보다 원망을 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길함과 흉함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화와 복은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을 남을 위해서 배려해서 하는가, 백성을 위해서 배려해서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그런 도참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자, 92년, 이때 강회병의 나이가 35이었는데요. 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강회백은 정몽주 편이었거든요. 정몽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준과 정도전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막그 탄핵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유배를 가고 유배지에서도 조선 왕조를 새로 세운 세력들이 불렀지만 응하지 않고 충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쯤 지난 다음에 조선이 건국하고 한 6년쯤 지난 다음에 당시에 상중이었는데 태조의 간곡한 부탁으로 벼슬살이를 하게 됩니다. 상중에 벼슬을 하게 된 것을 기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을 책임지는 도곡면 도순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 사시지를 못해서 45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이 강회백의 아들들이 다 잘 됐는데 그중에 특히 강석덕의 아들이 강희안, 강희맹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다 잘 됐는데 그중에서 강회백이 가장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희맹이 나중에 손자인 강희맹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 중에 보면 공궁하고 현달함에 따라 그 지조를 변하지 아니함은 확고해서였고 이 사람이 주관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벼슬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항상 지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도 언행에 가릴 것이 없으면 경근에서이다. 항상 자신을 삼가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삼가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면 아실 겁니다. 남이 안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이러한 강회백이 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등명사라는 시입니다. 허허, 불교를 배척했다고 했는데 왜 스님한테 시를 썼을까? 이 스님은 좀 괜찮은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근데 등명사가 누구인지는 제가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는 붙이다. 등명은 스님의 본명, 사는 스님 뒤에 붙일 때 씁니다. 스님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명 스님께 붙이다. 첫 번째 구절. 인정, 선익, 수시변. 인정.
요새도 쓰는 단어다 그렇죠? 사람의 정은, 인정은 선익, 매미 선, 날개 익, 선익, 매미 날개.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매미 날개다. 매미 날개 보셨습니까? 매미 날개, 잠자리 날개 이런 거 보면 투명하죠. 아주 얇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 쉽게 변하고 흔들린다 라는 비유로 매미 날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정은 매미 날개라서 수시변, 따를 수, 때시 변할 변, 때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아주 가볍고 잘 흔들리기 때문에 때에 따라 변한다. 박진영이 JYP가 이런 말 늘 하죠. 남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라고. 인맥 만들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실력 있으면 다 네 따라온다고.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 우르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못 나가면 쫙 빠져나갑니다. 그게 인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중심 잡고 내 실력 키우는 것에 그냥 신경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친구, 인맥 이런 거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실력만 차분하게 내 실력과 내 인풋만 차분하게 쌓으면 시기가 되면 다 나와 수준을 맞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인맥에 신경 쓰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이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매미의 날개라서 때에 따라 변하고 세사, 우모, 축일신 세상세, 일사 세상의 일은 우모, 소우, 털모입니다. 소우, 털모 소우, 털모 나오면은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어야 됩니다. 구일모 자, 구일모 들어보셨습니까? 구우일모 소 9마리가 있는데 털 하나 소 9마리 있는데 털 하나 이 말은 소 9마리인데 털 하나가 귀하겠습니까? 흔하겠습니까? 흔하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구일모는 어떤 유래가 있냐면 사마천을 지은 사기를 지은 사마천 사기를 지은 사마천의 이야기죠. 그 한나라 무제가 한나라 무제 때 흉노족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흉노족하고 싸우려고 이릉이라는 장수를 보냅니다. 이릉이라는 장수가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흉노족하고 싸우다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그래서 한나라 무제 입장에서는 이릉이 싸우다 전사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릉이 흉노족하고 싸우다가 그때 뭐 수십만 대 5천으로 싸웠다고 하거든요. 수만 대 하여튼 병력 차이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고군분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흉노족한테 토항을 했는데 흉노족에서 이릉의 인품 이런 걸 높이 평가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무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게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토항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릉의 자손들 다 죽여버려라. 여기 지금 남아있는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감히 아무도 그 말 명령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는데 사마천만 군세가 너무 열악하고 화살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투항한 것은 훗날 그 폐하를 위해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항을 한 거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 그 변호 자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무죄가 사마천까지 같이 처벌해버립니다. 처벌해버렸는데 그때 내린 형벌이 뭐였습니까? 궁형이었죠. 궁형. 거세하는 겁니다. 고환을 잘라내는 형벌이죠. 그래서 남성으로서는 치욕적인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죽더라도 구일모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 털 하나 정도밖에 생각 안 할 거다. 내가 죽더라도 사람들 아무 생각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치욕적인 형벌을 당했지만 이거 가지고 뭐 좌절할 필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우모라서 소의 털이라서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의역으로 아무것도 아니니 세상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축일신 쫓을 축 날일 나를 쫓아서 새로워야지. 나를 쫓아서는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세상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드, 오사, 선탑상. 생각컨대, 능히 오사, 우리 스님께서는 오자가 나오자인데 우리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오사라고 하면은 스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우리 스님께서는 선탑상, 선은 참선하다 선자고요. 탑은 참선할 때 사용하는 평상 또는 의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참선하는 평상 위에서 생각컨대 능히 우리 스님께서는 참선하는 평상 위에서 좌간 동해 벽 린린 앉을 좌 돌간 앉아서 보시겠지. 참선하는 평상에서 앉아서 보시겠지. 동력동 바다해 동해의 벽 린린 동해의 푸르름이 자 린은 물 맑은 린 그래서 제가 번역은 맑고 맑은이라고 했습니다. 맑고 맑은 푸르름을 앉아서 보시겠지. 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스님께 드리다. 인정은 사람들의 정은 매미 날개라서 때에 따라 변하고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날마다 새로워야지. 생각컨대 능히 우리 스님께서는 참선하는 평상 위에서 앉아서 동해의 맑고 맑은 푸르름을 보고 계시겠지. 사람의 마음은 매미 날개라서 때에 따라 변하고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날마다 새로울 뿐이라네. 자, 이거는 권력을 쫓아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인신과 구일모처럼 더덥고 번잡하게 일어나는 세상의 일 속에서 작자는 허망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많나? 이런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너무 세상에 대해서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세상에는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확 인정해버리면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내 주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고 해서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날까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컨대 우리 스님은 참선하는 평상 위에서 앉아서 동해의 맑고 푸른 물길을 보시겠지라고 했는데요. 선탑, 참선하는 평상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동해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는 스님의 모습은 작가가 지향하는 내면의 평화와 처연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균은 이 시에 대해서 내용은 간절하면서도 격조는 겸손하다라고 평했습니다. 허균은 강회백이 세속의 변화무쌍함을 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님의 고요한 경지를 빌려서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한 그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절하다라는 비평은
세상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작가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고, 격조가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고요한 풍경 속에 녹여낸 문학적 정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매미 날개처럼 가벼운 주변의 평가나 소의 털처럼 번잡한 일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강회백처럼 자신만의 동해를 품고 묵묵하게 시력을 닦는다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박의중의 시를 볼 텐데요. 박의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망국의 어둠 속 홀로 불을 밝힌 자, 고려의 충신이자 조선의 역사가 정제 박의중, 장원 급제했었고요. 이세계 총애를 받았고요. 뇌물이 만연한 시대에 청렴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25살 때 과거에 장원 급제했는데 요즘도 개명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도 개명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 어릴 때 별명은 박실이었는데 나중에 의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1386년경 49세경에 그 여러 가지 침략으로 고려 백성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왕은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 가무투색에 빠져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소를 올리기를 하나라 태강왕처럼 하면 망합니다. 하나라 태강왕이 여색을 밝혔고 사냥을 좋아했고 술 잘 마셨고 사치를 좋아했는데 이런 거 하면 망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나라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상소문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간언 들으시고 백성을 위해서 마음을 좀 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는데 왕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령이 국경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철령이 국경 문제 때문에 사신으로 갔는데 당시에 명나라로 가는 고려 사신들이 사신의 업무 말고 자기가 국경 넘어서 명나라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신들이. 이를테면 보따리 상인 같은 행위. 어, 우리 물건 갖고 와서 팔고 명나라 물건 갖고 와서 우리 또 팔고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나라 쪽 커넥션이 있어야 되니까 명나라에다가 뇌물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많았다고 하는데 박의중도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명나라 사신들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습니다. 뇌물을 요구받으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여행 가방, 여행 가방을 다 풀어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준 다음에 지금 원하시면 제 모시옷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제가 입고 있던 모시옷을 벗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명나사신이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보통 종류의 썩은 외교관이 아니구나 이렇게 놀라서 칭찬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려에서 요동정벌하려고 이성계를 필두로 해서 군사를 보냈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명나라 사신 갔다 왔는데 명나라하고 싸우겠다고 군사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명나라 사람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아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때 박의중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맡은 말일을 그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 말 때 천도주장을 했었는데 한양으로 도성을 옮겨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 국내에서 막 있을 때 도참설 같은 거, 풍수지리 같은 거 가지고 나라가 잘 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일축해 버렸다는 겁니다. 전쟁 소문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까지 옮기면
오히려 혼란과 폐해만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공양왕을 모시고 경연, 왕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공부한 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양왕이 걱정을 하니까 그때 박이중이 했던 말이 청년 때의 배움은 떠오르는 해와 같고 장년 때의 배움은 한낮의 해와 같으며 노년 때의 배움은 촛불의 빛과 같습니다. 비록 촛불에 비치지만 어두운 길을 그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태조의 명령으로 고려의 역사를 같이 만들었고요. 근데 이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다가 1403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뛰어난 관료로서의 모습, 그리고 뛰어난 문학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박의중이 지은 시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차 김약재 구용운입니다. 약재는 이름은 김구용입니다. 이 사람이 김구용. 호가 척약제거든요. 그래서 척약제 김구용의 시운에 차운하다라는 제목이죠. 척약제 김구용의 운에 차운하다. 첫 번째 구절. 두문, 종, 불, 접, 용류. 두문, 종, 불, 접, 용류. 두자는 닫다, 두자고요. 문문, 두문, 문을 닫고 종, 부접, 종일토록, 마칠 종자인데 하루 종일 뜻입니다. 하루 종일, 종일토록, 부접, 용류, 안입을, 접할 접, 접촉할 접, 종일토록 접촉하지 않는다. 누구를? 용유를. 용은 평범할 용자입니다. 평범할 용, 때로는 좀 못났다, 용렬하다 용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평범하다로 그냥 하겠습니다. 평범한 류, 흐를 유자인데 여기서는 무리 류자하고 똑같이 어떠한 무리들, 갈래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유파가 있다 할 때 그 유자. 그러니까 문을 닫고 하루를 마치도록 평범한 무리를 접촉하지 않고 문을 닫고 하루 종일 평범한 무리는 접촉하지 않고 지허, 청산, 입, 아루 다만지, 허락할 허. 다만 허락하네, 단지 허락하네. 청산, 입아루, 풀을 청산산, 푸른 산이 입, 들어오는 것을, 어디에? 아루, 나아, 다락루. 푸른 산이 내 다락에 들어오는 것만 허락하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냥 다락에서 비치는 청산만 보지, 인간은 아무도 안 만난다는 겁니다. 낙변, 음악, 용변수. 락, 즐거울 락, 변, 곧 변. 즐거우면 곧 읍조릴 읍조릴 즐거우면 곧 읍조리고, 읍조리는 것은 시를 짓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즐거우면 곧 읍조리고, 용변수, 게을러지면, 게으름이 들면, 곧 잔이.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했지만, 이건 게으르다미보다는 내 일에 아주 열심히 하다가 몸이 피곤해지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피곤해지면 잔이. 갱, 무, 한사, 도, 심두. 다시 갱, 없을 무. 다시 없네. 한사, 도, 심두. 한가한, 일사. 한가한 일이라도 이르다, 도착하다. 심두, 마음머리에, 마음 끄트머리에. 그냥 뭐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번역은 그냥 글자 그대로 다 살려서 마음머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없네. 한간 일이라도 내 마음에 이르는 법이 없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척약제 김구용의 시에 차원한 시인데요. 문을 닫고 하루 종일 평범한 무리를 접촉하지 않고 단지 허락하네 푸른 산이 나의 다락에 들어오는 것만. 즐거우면 곧 읊조리고 게을러지면 피곤하면 곧 자니 다시 없네 한간 일이라도 마음머리에 이르는 것이 도착하는 것이 한가한 모습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어, 즐거우면 곧 읊조리고 게을러지면 곧 자니 이 같은 거 같은 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최고 경지의 수행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아무런 잡생각 없이 아무런 잡생각 없이 내 지금 현재에 집중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런 잡생각 없이.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생각을 붓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혐오스럽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거 말이야. 저녁에 목욕 싹 하고 향수 탁 뿌리고 깨끗하게 향수 탁 뿌리고 난 다음에 죽은 개 시체를 목에 감는 게 그게 생각이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행복한 존재인데 가만히 있으면 욕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완벽하게 행복한 존재인데 생각이라는 걸 걱정이라는 걸 이런 걸 하면서 나의 이 행복한 순간을 다 없애버리는 게 그게 생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온전히 집중해서 내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가장 우선된 것을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구절에 즐거우면 읊조리고 게을러지면 잔이 구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 평범한 무리를 만나지 않는다는 구절은 권력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결연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즐거우면 곧 읊조리고 게을러지면 곧 자니 다시 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르는 것이 없네. 이 구절은 정해진 형식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본연의 감정에 충실한 삶, 그때그때 내가 가장 해야 될 일만 하는 그런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단 한 점의 범민이나 세속적인 근심이 남아있지 않고 무심한 상태, 잡념이 없는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허교는 이 시에 대해서 한간 생각을 잡을 수 있으니 당나라의 대신 백거이가 남긴 운치다. 백거이가 우연견 남산 이러면서 그 한가로운 모습, 일상의 한가로운 모습을 시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런 운치가 이 시에도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균이 박의중의 시를 백거이에 비유한 것은 이 시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삶의 달관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정서를 담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첨의 작품을 보겠는데 이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왕조를 관통한 부스의 칼날 쌍매당 이첨입니다. 강직한 간관이었고 외교의 달인이었고 문학의 거장, 저생전을 지은 문학의 거장이었다 평가할 수 있는데요. 23살 때 장원급제 전국 수석을 하면서 벼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한테 임금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 핵심을 짚었는데 보면 첫 번째, 양덕, 덕성을 기를 것. 임금은 덕성을 길러야 됩니다. 사력, 매사 신중해야 됩니다. 계과, 잘못이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돈본, 근본을 돈독하게 해야 됩니다. 근본이란 백성을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검소할 줄 아는 겁니다. 비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막 권력 부리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시인, 어질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찰육, 지나간 역사의 사례를 보고 지금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셔야 됩니다. 명정, 항상 공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업, 왕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무리들을 물리칠 줄 아셔야 됩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다 실천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왕들이 이거 참 지키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한 줄로 임금은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공평해야 되고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권신이었던 이인임과 지훈의 부패 사항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오히려 자기가 역풍을 맞아서 10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30살 때부터 43살 때까지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 생활로 보내게 됩니다. 91년 때는 김진양 사건에 연루되어 또 유배당하고요. 그런데 47살 때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49살 때 또 모반 사건에 연루돼서 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30대, 40대는 계속 유배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50대 때부터 좀 풀립니다. 이제 외교관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세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서는 이걸 정식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명나라 새 황제 등극을 축하하러 간 자리에서 조선의 나라로서의 그 인정을 이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 승인서도 받고 옥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로 해서 이첨이 아주 그 조선에서는 말년을 잘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조생전이라는 종이를 의인화한 소설을 지어서 당시 부패한 관료들을 비꼬는 그런 글을 남겼고요. 고려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조선에 와서는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